오늘 시장에 대한 조금 큰 그림에서 심도 깊은 이야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시장에 대해서 여쭤볼 게 참 너무나 많은데 오늘 이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시장이 또 유가증권 시장 쪽으로 반등이 크게 나오긴 하는데 코스닥은 또 아쉽고요. 어제 이제 8월에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데이터 나왔잖아요. 네. 수출 정말 너무나 좋다라는 거 한번 확인을 했고 얼마 전에 또 2분기 성장률도 잘 나왔다라고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지표들도 잘 나오고 경기가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는 느낌인 것 같은데 막상 시장은 그래도 오늘은 조금 올립니다만 6월, 7월에 빠졌던 걸 완전히 되돌리긴 좀 많이 먼 것 같거든요. 이게 실물 지표와 지수가 조금 차이가 있다. 이거는 어디서 또 괴리를 봐야 될까요? 일단 말씀 주신 대로 7월 한 달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꼴찌입니다. 예. 이제 특히 코스피 중심으로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죠. 사실은 거의 다 뭐 고점 대비로 따지면 6월 21일 기준으로는 뭐 40% 가까운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되게 좀 뭐랄까요? 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따로 노는 거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7월 한 달만 놓고 보면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꼭 거꾸로 지금 연초유로 놓고 보면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여전히 전 세계 1등 수익률을 달리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7월 한 달간 지금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7월 한 달에 지수 수익률인데 대표 지수 우리는 코스피 대만은 뭐 가권 뭐 이런 건데 보시면 우리나라가 한 18% 7월 한 달 대만은 한 8% 일본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국, 대만, 일본이 연초유로 보면은 1, 2, 3등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확실히 많이 오른 만큼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랐던 순서대로 지금 7월 한 달간 조정이 컸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사실 이번에 조정받아서 56%지 원래는 저때 피크로 하면 100%가 넘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조정폭이 좀 더 크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는 지금 역대급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빠른, 그러니까 상반기에만 1,000억 달러 넘는 무역 수지를 달성하면서 상당히 뭐랄까요, 이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하반기는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늘 걱정했던 게 6월 말까지 또 걱정했던 게 환율이었습니다. 그때 원화 환율이 달러당 1,500원 중반대까지 가고 1,600원 이상 간다 막 이런 분들도 많았잖아요. 근데 일단 1차적으로 지금 하향 안정화되기 시작한 것이 원화입니다. 원화는 지금 1,400원 초반대, 잘하면 1,300원 앞에 숫자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순차적으로 지금 우리 실물 경기를 주식시장이 이제 반영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너무 걱정은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이 실물 지표와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하는 부분에 이 괴리를 한번 여쭤봤는데 그래도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빠졌고, 네, 아직 그렇게 뭐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환율도 안정적으로 좀 하향을 가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포인트를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뭔가 이제 투자자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엄청난 반등을 빠르게 못하는 게 지표도 너무 좋고 지금 다 좋은 것 같은데 또 이게 또 계속 발목을 잡습니다. 간밤에도 그랬고요. 이제 미국과 이란 상황이 아직은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중동의 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게 결국 유가 상승이잖아요. WTI 간밤에도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유가 급등하면은 결국 물가 오르고 금리 인상하고 이렇게 또 오르면서 주가가 떨어진다. 이런 걸 많이 또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호르무즈 해협에 이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런 부분도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우리 시장,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말씀 주신 대로 호르무즈 좀 지긋지긋합니다. 이제는 이게 뭐 좀 괜찮아질만 하면 또 나오고 또 이번에도 이란에서 좀 강경 대응이 나오면서 또 한 번 걱정을 일으키고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게 이제 그 결론이고 가장 큰 이유는 유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피크가 한 120달러까지 갔었죠. 근데 지금 올랐다고 해도 지금 이제 80달러 초중반, 한때는 지금 70달러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지금 상황 자체는 이제 호르무즈발 유가의 급등락 가능성은 좀 많이 줄어들었다. 상대적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걱정은 사실은 이제 원유를 갖고 오면 원유를 바로 우리 자동차에다 넣으면은 자동차 서버리죠. 그렇죠. 이게 정제해갖고 휘발유로 가든 경유로 만들든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지금 미국도 고민이 유가는 내려왔는데 이 정제유 가격이 안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정제를 할 시설 자체가 워낙 투자들을 안 해갖고 노후화돼서 생산이 좀 적고 원래 이걸 다 이게 일종의 좀 뭐랄까 더티 상당히 좀 지저분하고 이렇게 공해를 유발하니까 선진국들이 이걸 다 안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걸 어디에서 주로 갖고 왔느냐? 뭐 미국이 이제 자체적으로 일부 했지만 저 유럽은 중동에서 갖고 오거나 러시아에서 갖고 왔죠. 근데 러시아, 중동 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전쟁, 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수입을 못 하다 보니까 유럽도 문제고 또 그렇게 유럽이 부족하니까 미국이 수출하다가 미국도 오르고 이런 전반적인 부담이 이제 같이 있어서 우리 엔드 유저들 입장, 최종 고객단에서의 정제 유가가 하락이 생각보다 빠르지 못한 게 좀 부담스러운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것이 그러면 혹시라도 이것이 또다시 3월달 같은 걱정이 될 만큼의 뭔가 악화가 될 거냐? 결론적으로는 그건 아니다. 이유는 트럼프는 이미 빠져나올 결심을 이미 했고 그것을 최대한 잘 이쁘게 포장해서 나오고 싶어 해요. 근데 이제 이란이 근데 그걸 눈치채고 좀 더 좀 세게 나고 가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심지어는 핵 협상 없이도 지금 이번에 협상할 수 있다라고 지금 트럼프 쪽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현재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해결은 안 됐으나 해결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 트럼프가 어떤 형태로든 아마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중간선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3개월도 안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 지금 집중을 해야 될 상황이라서 호르무즈 걱정은 되지만 이걸로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적고 오히려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미국의 장기금리다. 지난주에도 제가 와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기금리는 어떻게 좀 조절이 된다 하더라도 장기금리가 지금 10년물이 다시 4.7 근방까지 왔고 지금 30년물이 5.3 근방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통상적으로 10년물이 5%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금방까지 와 있는 거, 이 결국은 미국의 약발, 일본의 약발, 무슨 말이냐면 미일 공조해 갖고 엔화 강세로 돌려서 일본이 국채 못 팔게 해 갖고 장기금리 낮추겠다라는 그것이 생각보다 잘 안 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엔화가 155엔까지 떨어졌다가 슬금슬금해서 오늘 거의 160엔 근처까지 와 있어요. 지금 불과 2주 사이에. 그래서 그 얘기인즉슨 장기금리가 잘 안 잡힌다는 얘기고 지금 차트에도 나왔지만 지금 30년물 금리가 다시 지금 계속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호르무즈가 아니라 미국의 장기물, 채권 시장이 미국과 일본에 대한 그 정책 공조의 그 효율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오히려 3월 같은 그런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하는 일은 다시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우리를 계속 또 불편하게 하는 이 미국 장기채의 그 레벨단이 높아지는지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하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도 드린 질문이 환율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좀 안정화를 보이고 있고 1,300원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화 강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이게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저도 이 시간에 나와서 여러 번 환율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똑같이 계속 우리는 환율은 말씀 주셨던 1,300원대를 봐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계속 드렸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지금 그 소위 그 아까 말씀드린 펀더멘탈 무역 수지를 포함한 경상 수지가 역대급이거든요. 혹시 그 차트를 한번 열어봐 주신다면 지금 최근 2017년부터 지난 10년 사이에 월 단위로 보면 레벨이 완전히 달라졌죠. 올해 와서. 이래서 지금 1,000억 달러가 넘어가는 지금 상반기 무역 수지를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는데 원화가 약세를 간다? 좀 상상하기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되면 당연히 원하는 그 나라는 그러니까 달러를 많이 벌어내는데 달러 대비 그 나라 통화가 약세를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달러가 넘쳐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번에 좀 과했다라는 걸 봐서 그때 제가 7월을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장 큰 이유가 7월부터 외환시장 24시간 개방이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는 조금 더 소위 웩도덕했던
역외 선물한 거래 시장, 결국은 투기 세력이라고 보통 많이 알려져 있죠. 이제 이들의 힘이 빠질 거다. 왜냐하면 소위 본진이 24시간 돌아가기 시작하면 소위 본진이 없는, 호랑이 없는 데서 여우가 왕노를 했다면 예. 이제 호랑이가 24시간을 다 지키고 있으면 여우는 어딘가 숨어들어야겠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측면이 7월 달에 한번 나타났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 생각보다 빨리 지금 이 1,400원 초반까지 내려오게 된 가장 큰 원인은 SK 하이닉스의 ADR 자금. 이게 소위 우리가 일종의 유상증자를 한 거죠. 예. 그 자금이 40조 원이 넘는데 그 돈이 바로 들어오진 않지만 대기 자금으로 언제든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투기 세력이 장난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시장을 빠르게 하향, 소위 우리 펀더멘탈, 우리 기초 고유 체력에 걸맞는 수준으로 원화가 강세로 가고 있고요. 결국은 이것 자체는 우리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은 좀 재미없어서 그렇지만 조금 이제 나아지려고 하고 있고, 플러스에서 우리가 해외여행 이제 지금 휴가 시즌이지 않습니까? 예. 해외여행 가서도 조금 마음 편하게 돈을 쓸 수 있게 됐다는 측면에서도 예. 다행이고, 이 방향은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예. 놓고 본다면 좀 지금부터는 이제 내년도나 이 연휴 잘 계산하셔갖고 해외여행 계획도 한번 세워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또 환율이 이제 7월 이후에 급격하게 안정화를 보일 것이다라고 또 계속 그런 뷰를 주셨던 분인데요. 역시 지금 환율 잘 안정화 가지고 있고 이제 1,300원대까지 조금 바라봐도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역시 또 송재규 대표님 너무나 항상 좋은 비유와 함께 시장을 또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도 한번 이제 환율 이어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조금 극단적으로 움직이는 흐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거의 한 달 내내 샀다가 갑자기 뭐 몇 조를 다 팔아버리고 이런 흐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몇 달 지났습니다만 이제 국민연금 리밸런싱 이야기도 상반기 끝나가면서 조금 우려를 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을 좀 누가 움직인다고 보시고 계세요? 결론은 외국인이죠. 이제 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작년과 올해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쥐락펴락 예.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최대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유유자금, 그러니까 주식에 들어가 있지 않은 우리 일반적인 이제 유유자금 대비 시가총액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커져갖고 이게 시가총액 대비로 놓고 보면은 우리 유유자금이 이제 소위 절대 금액은 안 줄고 늘고 있는데 쪼그라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빠질 때 개인들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버퍼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것 네. 자체가 지금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다시 환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갖고 왔는데 확실히 시가총액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6월 한 중순경까지 놓고 보면 거의 반절 수준. 예를 들면 현금성 자산 대비해서 시가총액 보면 현금성 자산이 120%에서 한 60%대까지 내려왔고 우리나라 M2 광의 통화량 대비로 놓고 봐도 주식 시가총액 자체가 한 70%, 원래 한 150%였는데 이게 내려왔다. 이것 자체가 우리가 뭔가 주가 빠질 때 이것을 받칠 수 있는 힘이 약화됐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래는 국민연금이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팔아야 됐는데 이게 자체가 내려오는 바람에 더 이상 기계적으로 리밸런싱 할 필요는 없어졌다라는 것이 다행이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양쪽이 다 묶여 있는 상태에서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 사이에 기계적으로 팔아왔던 외국인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소위 롱온리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외국인들은 한국은 되게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헤지펀드들, 그러니까 단타를 위주로 하는 레버리지로 투자를 많이 하는 헤지펀드들은 단기적으로 샀다 팔았다를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장에 지금 뭐랄까요 주도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여력이 부족한 가운데 변동성을 넓히고 있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당분간 우리가 외국인들의 흐름에 좀 더 집중해야지 지수나 특정 분야, 특정 종목의 움직임에 영향력이 더 커져 있는 외국인들의 흐름에 좀 더 힌트를 얻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이게 참 코스피 코스닥 같이 잘 가면 너무나 좋을 텐데 오늘은 코스피만 너무나 많이 오르고 코스닥은 또 떨어지는 흐름.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 또 쏠려 있고 8월 뭐 초까지만 하더라도 코스닥이 굉장히 또 약진하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이게 코스닥이 그래도 또 660선인가요? 저점 찍고 지금 800선 중반까지는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코스닥으로 조금 옮겨가는 자금들이 이런 흐름이 보여질 때 이게 코스피에 조금 오늘을 제외하고 본다면 코스피의 흐름들이 완전히 또 옮겨졌다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그냥 뭐 전반적으로 또 반등을 주고 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반도체 혼자 나올러 가는 시장은 끝났다. 오.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예. 같고요. 근데 저는 이거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순환매 장세가 좀 확실히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고 미국도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들 바뀐 가장 큰 이유가 거기도 IT 기술주 위주로 가다가 최근 들어선 다른 분야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은 지수의 레벨이 올라가겠구나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차트가 좀 열려 있지만 지금 그 코스피 200 기준으로 놓고 보면 시총가중 이건 이제 삼전 닉스가 절반이 넘는 거죠. 이 6월 21일 고점 대비 지금 움직임인데 코스피 동일 가중하고 비교가 엄청나게 차이 나 있죠. 코스피 시총 가중은 반도체에 주종받으면서 급락을 했고요. 반면에 동일 가중은 보시면 덜 빠지고 올라갈 때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n분의 1, 동일 가중은 n빵을 한 거기 때문에 반도체가 못 올라가도 나머지들이 올라가서 전반적으로 덜 빠지고 더 빠르게 올라가는 흐름, 순환매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징표고요. 예. 두 번째로 코스닥이 제일 억울합니다. 이전에 오른 것도 없는데 빠질 땐 같이 빠졌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용수철처럼 V자 반등, 지수적 반등이 상당히 강하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지난 한 주만 놓고 봐도 확실히 코스닥 150이 13%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안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그렇지만 우리 실적이 괜찮은 소위 반도체나 AI 관련된 중소형주들도 있지만 문제는 우리 저 바이오 쪽이에요. 예. 근데 바이오 쪽은 이 장기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는 계속적으로 뻗어나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고퍼주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 PR이 높은 종목들은 고금리 환경하에서는 상대적으로 힘들어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 기술적 반등 이후의 흐름 자체는 실적 장세로 갈 텐데 최근에 대표적인 게 앞서 언급 주셨던 화장품주들 예. 이런 것들이 5월 고점 찍고 상당히 고생하다가 드디어 지금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랠리를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는 반도체만 보다가 이제는 다른 분야에서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부진했던 분야들을 재발견하는 그런 하반기 장세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건전한 조정과 건전한 상승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지금같이 이제 순환매 장세, 반도체 집중이 아니라 이제 전반적인 온기가 펼치는 장세가 오히려 또 긍정적으로 시장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또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어느덧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아까 제가 브리핑 때 말씀드렸는데 그 동전주 이제 상장 폐지 오늘도 이제 디데이가 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의 또 지금 시장에 이슈가 있는데 뭐 주주 환원도 문제가 좀 너무 적다라는 평가도 있었고 가장 또 문제가 많이 됐던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시장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조금 줄이려면은 어떤 게 개선돼야 된다라고 보세요? 제가 뭐 지난주도 와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예. 이번에 7월달 이제 세제 정부의 세제 개편안 중에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지원하는 법안이 나왔는데 이 내용이 형편없어요. 예. 시장에 상당히 좀 뭐랄까요 그 화나게 만든 이거 꼭 1년 전에 소위 배당 분리과세 논란 기억나시죠? 예, 그때 한번 예, 난리가 났었습니다. 정부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이렇게 약하게 내갖고 마지막에 두들겨 맞고 제대로 바꾸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도 좀 똑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으로 75%가 1배 미만이에요, PBR. 이걸 정상화시키는 것만으로 전반적인 주가가 다 올라갑니다. 예. 특히 우리 중소형주 투자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들 전화번호 다 챙겨보셔갖고 문자도 넣고 전화도 하십시오. 그래갖고 이거 잘 챙겨라. 이것만 그렇게 하면은 이게 결국 국회에서 제대로 완성이 되거든요. 예. 11월까지 우리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 일만 하면 우리 상법 개정안 바뀌면서 주가 랠리 펼쳤던 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중소형주에는 이것이 더 큰 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것은 참여해서 그래서 우리 주가의 레벨을 코스피 디스카운트를 한국 디스카운트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주가 누르기 방지 제도도 투자자분들이라면 한번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의도 포커스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의도 포커스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 많이 답답하신 분들 위해서 이분이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이데일리 박근호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처음 뵙겠습니다. 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좀 마음을 제가 대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오늘은 좀 오르기는 합니다만 하이닉스 주가 흐름 너무나 답답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실적은 진짜 잘 나왔잖아요. 네. 주가는 좀처럼 반등은 안 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3분기에 합산 영업이익이 200조까지 가능할 것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는 불가능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거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3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200조라는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오는데 주가는 왜 안 오르냐? 사실 네. 이걸 우리가 그렇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 다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 제가 중요한 팩트를 좀 체크를 해드리면 25년도 4분기, 작년 4분기, 네. 작년 4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40조였어요. 40조. 우리 1분기에 100조였었고 이번에 2분기에 이제 150조, 근데 3분기에 200조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숫자를 이제 계속 늘어가는 숫자의 비율을 보면 예. 작년 4분기랑 올해 1분기 대비해서 성장률이 150%였었거든요. 근데 올해 1분기랑 2분기 기준으로는 또 50%가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150조에서 200조가 된다라고 하면은 성장률이 한 33% 정도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150% 성장, 50% 성장, 그다음에 30% 성장. 중요한 것은 올해 4분기에 합산 영업이익이 잘 나오면 한 210조 원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 3분기에 200조 원인데 4분기에 210조 원. 그러니까 성장률이 5%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성장률 곡선이 점점 이렇게 좀 낮아지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보통 성장을 하고 있지만 성장률이 둔화가 된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시장에서 조금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 중요한 것은 일단은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싸다 이런 부분도 좋긴 합니다만은 분위기가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투심이 많이 안 좋은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고요. 아무래도 앞으로 또 성장세에 대한 둔화가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영업이익 성장률을 우리가 한번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도 반도체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모건 스탠리 측에서 그 얘기를 뒤집고 이제 또 반도체 조정이 마무리됐다라고 하면서 재진입을 해봐도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또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모건 스탠리가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의견을 냈을 때 제가 그걸 싹 다 한번 정리를 해서 의견이 나왔을 때 좋게 나왔을 때와 나쁘게 나왔을 때 과연 그 의견이 맞았는지 제가 한번 다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었는데 한 70% 정도는 맞더라고요. 상당히 좀 확률이 높은 확률을 좀 맞았었는데 일단 이번에 모건 스탠리가 주가 조정이 마무리되는 수순이고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혹은 이제 메모리를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결국에는 이제 실적을 이제 근거로 두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IMF 때 이제 대학생 때서부터 주식을 했는데 한 올해로 30년 정도 됐죠. 근데 실적이 주가를 결정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분위기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영업이익이 얼마 나오니까 목표 주가 얼마 가야 된다. 이거는 좋게 얘기하면 상당히 좀 나이브하다라고 좀 표현할 정도로 시장에서 그런 건 사실 통하지 않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실적도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실적이 언젠가는 멈출 거잖아요. 언젠가는 멈추는데 이 최고 실적이 나왔을 때와 최고 주가가 나왔을 때 괴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전 세계 그의 어떤 기업도 최고 실적보다 최고 주가가 뒤에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흐름을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네모칸이 오른쪽에 이제 길게 있는 게 바로 종전에 뭐 삼성전자 역대 최고 실적은 2018년도나 우리가 옛날 뭐 입버릇처럼 얘기했을 때 바로 그때 주가인데요. 2018년도 3분기에 지금 네모칸이 그려져 있는 상황이고 최고 주가는 그것보다 3분기 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고 주가와 최고 실적의 괴리가 3분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이제 삼성전자 말고 다른 쪽 이제 에코프로를 한번 좀 바꿔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과연 실적이 주가를 이끄는 것인가? 이거를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면 자, 22년도에 에코프로 실적이 영업이익이 3,800억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23년도에 실적이 반토막이 나면서 예. 1,500억이 나왔죠. 주가는 5배가 더 올랐습니다. 실적이 반토막 나는 구간에 주가가 5배가 올랐어요. 자, 제가 뭐 최고 실적이 뭐 최고 주가를 이끄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분위기가 사실 가장 중요하죠. 이제 최고 실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목표 주가라는 것은 그 정도 주가를 갈 수 있다라는 자격을 그냥 부여를 하는 거지 예. 그걸 간다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분위기가 가장 중요한데 뭐 모건 스탠리의 어떤 그런 이런 시황이나 의견이 상당히 좀 그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당장 뭐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나왔을 때 내일서부터 오를 것이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바닥을 좀 잡아나가는 흐름은 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최근에 모건 스탠리가 이제 긍정적인 뷰를 제시를 했는데 과거를 우리가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좀 신빙성은 있는 이야기이기 네, 그럼요. 때문에 네. 예, 한번 추후의 주가 상승은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분석 한번 주셨네요. 이제도 삼성전자 주주 환원을 제가 앞서도 브리핑도 드렸는데 지금 200조까지 얘기하는 증권사들도 나옵니다. 목표 주가 60만 원 의견 나왔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여전히 20만 원 선에서 움직입니다. 네.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시장에서 이게 반응이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앵커님 방송 보실 때 예, 재방송 본 방송인데 또 방송을 또 보면 재방송 보면 재미가 없죠. 재미없죠. 흥미도 떨어지고 예. 저 다음 장면이 뭐가 나오는데 다 아는 다 아는 내용인데, 내용인데 예. 바로 그거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3년 전이죠. 24년도, 25년도, 올해 26년도까지 해서 우리 회사가 버는 돈의 잉여 현금의 50%를 주주환원에 쓰겠다. 이게 3년 전에 나온 얘기거든요. 예. 근데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26년도.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올해 잉여 현금 흐름이 200조 정도 될 거를 예상을 하니까 그게 이제 시장에 어떤 배당으로 풀릴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반도체 산업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전 세계 모든 요즘에 이제 빅테크들이 더 세긴 합니다만 반도체는 장치 산업이에요. 가장 큰 장치 산업. 돈을 계속 써야 됩니다. 예. 돈을 계속 써야 돼요.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뭐 어디다 돈을 쓰겠어요. 만들지도 않는데 그냥 TSMC다 맡겨버리는데 예, 예. 구글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 데이터 센터 만든다고 돈을 많이 쓰긴 하지만 이제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야 되는 가운데에서 200조라는 돈을 만약에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것과 그걸 시장에다가 배당으로 내놓는 거 뭐 배당 수익률이 한 7, 8% 정도 지금 기준 나온다는데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평가하는 기준이 개인적으로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이 200조를 갖고 투자를 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어떤 삼성전자 가치가 올라가는 거지 예. 혹은 갖고 있거나 근데 이걸 시장에 주주환원했을 때 물론 뭐 주주분들 입장에서 좋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올해 또 마지막이고 이걸 보고 삼성전자를 사야 되겠다라고 과연 느낄 수 있는 시장의 투자자분들이 예. 지금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일단 이런 여러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긴 합니다만은 물론 좋은데 이게 어차피 예고된 거고 재방송 같은 거고 올해가 이 잉여 현금 흐름 50% 주주환원하는 게 마지막 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흐름이나 하이닉스 흐름 보면 7, 8%의 목표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 이걸 산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주가 흐름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 그냥 정리해드리면 예.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게 오히려 더 나을 뻔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워낙 이제 반도체의 특성상 이제 많은 현금을 이제 주주환원으로 쓴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호재가 아니라고 시장이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반도체 이제 사이클 전반적인 이야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이클 같은 이런 업종들이 좀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원래 이게 반대잖아요. 투자라는 게 쌀 때 사서 이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네. 보세요?
자,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예.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야 되는데 약간 철학적인 좀 느낌이 좀 예. 나는 듯한 느낌도 있는데 이게 이제 원래 이게 우리가 보통 주식을 공부를 하다 보면 뭐 80년대, 90년대 책을 읽어도 나오는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보통 뭐 우리 앵커께 제가 뭐 간단한 거 질문을 드리면 예. 퍼가 50인 종목과 퍼가 5가 있는 종목이 있어요. 예. 어떤 종목이 더 비싸고 어떤 종목이 더 싸죠? 50인 종목이 더 이제 비싸죠. 비싸고, 그쵸. 예, 5인 종목이 더 싸겠죠. 싸죠. 근데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클이 있으니까. 예. 근데 우리가 사이클에서 불황기가 있고 이제 좋아지면서 호황기를 지나서 다시 불황기로 빠지잖아요. 예. 근데 불황기 때는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돈을 못 벌죠. 그러니까 불황기라고 합니다. 예. 근데 호황기 때는 돈을 잘 버니까 호황기라고 하죠. 근데 불황기 때는 돈을 못 버니까 퍼가 높아져요. 네. 퍼가 이제 한마디로 비싸 보이는 비싸 거죠. 보이는 거죠. 예. 불황기 때는 이제 예. 주가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 버니까 퍼가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이게 쭉 이제 좋아지면서 호황기 때 오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포워드 퍼 기준으로 뭐 5다 4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퍼가 낮아지면 돈을 잘 벌지만 호황기이기 때문에 일단 사이클의 정점에 다가왔다. 그다음에 퍼가 높아지면은 돈을 못 벌지만 사이클의 저점이 다가왔다. 이게 이제 화면에 나오는 부분이 좋은 자료인데 한번 보시면 일단 이 부분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삼성전자 23년도에 퍼가 36이었었어요. 적자 나온다고 했었었는데 온기 적자는 간신히 좀 막았죠. 그때 퍼가 36입니다. 불황기 때 거의 바닥이라는 얘기죠. 지금 삼성전자 퍼가 현재 기준으로 12고 포워드 적용했을 때는 5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꼭 뭐 지금이 고점이고 저때가 뭐 저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긴 합니다만은 전통적인 사이클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퍼가 높을 때 비싸 보일 때 사면 그게 이제 불황기의 저점이고 퍼가 낮아지면서 굉장히 싸 보일 때는 이제 호황기의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비싸게 사서 싸게 판다. 이게 이제 역설적으로 예.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최근에도 8월 들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코스닥 수단매입니다. 이제 코스닥 쪽으로 완전하게 쏠림이 있었고 어제도 지수만 뭐 5% 넘게 급등을 네. 했고요. 많은 분들이 또 이거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있던 돈이 코스닥으로 다 흘러갔는데 이게 다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온다면 코스닥에 이제 조금 조정이 오고 다시 한번 코스피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코스닥 다시 소외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멈칫해야지 코스닥이 좋았던 건 사실인데 예. 일단 팩트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개인 투자자 수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사고 있어요. 계속 사고 있습니다. 다만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들어가는 돈이 이제 코스닥 쪽 개별 종목 쪽으로 옮겨간 건데 자 그러면은 저는 사실 이 방송 이제 패널로 나와서 말씀을 드릴 때 좀 약간 뭐 시청자분들이 좀 듣고 싶은 얘기나 들으시면 좀 기분 좋아하실 만한 내용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내용을 가급적이면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리면 전 코스닥 시장이 지금 저평가됐거나 소외됐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예. 자,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봤을 때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뭐 우리 앵커님 경제방송 뭐 워낙 베테랑이시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왜 올라가야 됩니까라고 질문하면은 뭐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지금 너무 싸잖아요.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반대로 코스닥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왜 코스닥에는 그런 잣대를 적용을 안 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궁금한데 코스닥 1위서부터 30위까지 한번 좀 대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닥 IT 중에 1위가 주성 엔지니어링이에요. 예. 저점에서 10배 올라왔어요. 그렇죠. 1000% 올라왔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좀 떨어진 건데 아직 수치적으로는 좀 뭔가 증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다음에 로봇 중에 대장주 코스닥 시가총액 4등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예. 퍼가 7,500입니다. 7,500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걸어서 태양까지 갔다 올 수 있는 시간이에요. 퍼가 7,500이라는 거는 내가 이 기업에 7,500년 기업에 1억을 투자하면 7,500년 후에 이 기업이 지금 상태로 머물러 있는다 전제 조건 하에 7,500년이 걸린다는 소리거든요. 예. 태양까지 걸어가는 3,500년입니다. 이 사놓고 걸어가서 7,000년 되면은 이제 본전에 오는 거예요. 예. 이게 코스닥이 저평가된 건가요? 그다음에 코스닥이 지금 퍼가 몇 천인 기업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 어림짐작 잡아도 10개 넘습니다. 네. 평균이 몇 백이에요.
싸다라고 하는 기업이 40입니다, 표가. 자, 그러면 코스닥이 왜 올라야 된다라고 다시 질문 드렸을 때 우리 앵커님은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딱히 또 생각나는 게 별로 없죠. 없네요.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코스닥을 인위적으로 부양을 한다라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코스닥에서 그래도 실적이 가장 잘 나오는 게 이 반도체 소부장이거든요. 1위서부터 10위까지 그냥 다 반도체 소부장으로 포진이 돼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코스닥 그 지수 2,000 넘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예.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로 내려오고 오를 때는 몇십 배 오르지만 내려갈 때는 또 똑같이 내려가니까 지수가 계속적으로 오르락 내리락하는 거 가장 중요한 문제. 시가총액은 코스닥이 몇십 배가 커졌지만 지수는 못 오르는 이유는 이 분모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분모가 뭐냐면 주식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업들이 코스닥에서 선방을 한다라고 해도 지수가 못 오르는 이유는 일단 뭐 사실 오를 만한 기업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수를 결정하고 있는 시가총액 상단에 있는 기업들 중에 사실 뭐 싸다라고 해서 이 기업은 저평가다라고 하시는 기업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 우리가 한번 그 부분은 왜 생각을 안 하는지 전 개인적으로 좀 모르겠고, 그다음에 예. 코스닥 기업에 장투를 할 만한 기업들, 우리가 보통 지수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걸 예상하면 이게 좀 장투할 만한 기업이 뭔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미국 기업들처럼. 근데 코스닥 기업 중에서 장투를 할 만한 기업이 과연 뭐 몇 개가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시청자분들이 뭐 되게 싫어하실 수 있는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네. 본인 이제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답이 안 나올 거예요. 코스닥이 왜 올라가야 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승강제도 크게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세요.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는 예. 코스닥 승강제에 들어간 기업 이제 위쪽에 이제 있는 기업들은 좋지만 그 밑에 예. 있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소외된다라고 뭐 굉장히 좀 불만이 많았잖아요. 이 소외되고 도태될 만한 기업들은 저는 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쪽에 이제 뭐 프리미엄 쪽에 예. 이제 들어가는 종목군들은 상당한 어떤 뭐 주가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코스닥에 대한 이야기 한번 여쭤봤고요. 이 부분이 또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일 것 같습니다. 좀 긁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증권사에서 목표가 계속 내잖아요. 네.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너무 크죠. 이건 네. 어떻게 보세요? 거의 뭐 A증권사, B증권사, 삼성전자, 하이닉스 봤을 때 뭐 예. 2배 차이가 나는 종목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증권사들도. 뭐 삼성전자 65만 원을 소위 이제 부른 증권사도 있고 뭐 36만 원까지 제시를 했으니까 예.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뭐 470만 원인데 148만 원까지 있습니다. 이건 3배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건 이제 좋게 최고가를 부른 증권사들, 이제 최고가를 불렀다가 낮춘 것도 있긴 합니다만 유지를 하는 증권사 위주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산수를 한 거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를 벌 거니까 얼마를 가야 된다. 단순 논리로 그냥 네. 초등학교 산수. 절대 이건 맞지 않는 거고 오히려 좀 낮게 제시한 증권사들이 뭐 이게 맞는다라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낮게 제시한 증권사들은 너무 좋지만 시장에서 이제 피크아웃에 가까워왔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가장 예. 중요한 게. 그렇기 때문에 이 피크아웃 됐을 때 얼마까지 빠질 수 있느냐를 이제 계산을 한 건데 뭐 높게 제시한 증권사들도 나름대로 근거는 있고 낮게 제시한 증권사들도 나름대로 근거가 있긴 합니다만은 전 낮게 제시한 증권사들이 왜 그런 것들을 냈는지를 시장에서 믿지는 않더라도 일단은 그 부분을 참고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적이 잘 나온다고 주가가 무조건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네.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요. 낮게 제시한 증권사들의 그 이유를 조금 찬찬히 살펴보면서 주가의 흐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장기 계약, LTA 네.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또 많이 해야지 어느 정도 그 사이클의 업다운을 조금 해소해 줄 수 있을 거다라고도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자, 이 LTA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을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했을 때 예. 이제 시장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이 사이클의 진폭이 적어질 거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예. 과거에는 불황과 호황의 크기가 갭이 이 정도였다라고 하면 장기 공급 계약으로 이걸 이제 좁힌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뭐 나중에 좀 싸게 사야 되겠다, 이제 불황기 때 사야 되겠다, 뭐 몇 년 뒤라도 이런 분들은 사실 이제 기회는 지나갔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처지지 않을 거지만 하지만 예. 밑에를 막아놨던 것만큼 윗단도 이제 막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솔직하고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뻔해지는 거죠. 뻔해집니다. 예.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불가능한 거죠. 자, ELTA로 공급 계약을 많이 해버리면 예. 아 이번에 얼마 정도 실적 나올 것 같습니다 했는데 100을 예상했는데 130이 나왔을 때 시장은 환호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좀 뻔해지는 거죠. 그 부분이 좀 예. 단점이자 기업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지만 시장의 어떤 주주분들 입장에서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서 퍼포먼스는 좀 약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또 코스닥은 상승분 거의 다 반납한 것 같습니다. 보합권에서 등락 이어지고 있는데 8월 시장 어떻게 보세요? 좋게 봐야죠. 좋게 볼 수밖에 없고. 저는 예. 이제 이걸 믿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예.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 이거는 전 세계에서 단 한 명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 어떤 거냐면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은 호재가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많이 떨어졌다거든요. 싸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가장 나쁜 악재는 무엇인가? 많이 올랐다예요. 비싸다. 그럼 예. 지금 시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사실 가장 큰 호재는 많이 떨어졌다. 뭐 이 부분 가장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데일리 TV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에 좀 같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8월에 긍정적인 모멘텀 주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한번 정리하면서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 TV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2차 전지를 매수해야 되는 10가지 이유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이러한 제목의 리포트가 뜨긴 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직접 들을 수 있어가지고 예, 이제 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리포트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봤고요. 네. 이게 이제 미래에셋의 김철충 애널리스트가 이게 8월 7일 날 쓴 보고서인데 이제 크게 이제 대분리로 놓고 보게 되면 수주, 출하량, 그다음에 리튬 가격, 그다음에 정책 등 요걸 갖다가 좀 세분화해가지고 10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네. 이제 왜 2차 전지를 사야 되나 하면서 10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매우 좀 흥미롭게 읽었어요. 네. 예. 이걸 보니까 이건 것 같아요. 하반기에 이제 수주가 쏟아진다. 그리고 실적은 더 좋아질 것이다. 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2분기 실적에서 봤듯이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대부분은 이제 턴어라운드는 분명히 했죠. 근데 이제 하반기 수주가 이제 서서히 쏟아지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6일 날 이제 수주를 했다는 기사가 떴죠. 이게 LFP 양극재 그 수주인데 내년부터 2032년까지 6년간 총 19만 톤 이상의 LFP 양극재를 갖다가 국내 배터리사에 공급하는 겁니다. 배터리사에 공급을 해서 이 배터리가 어디로 가느냐? 궁극적으로는 뭐 북미 ESS의 향이라고 이제 추론이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약 한 3조 원 정도 되는데 대략입니다. 그리고 매년 이걸 갖다가 6년 동안 들어가는 거니까 매년 한 5천억 원 정도의 매출이 포스코 퓨처엠에서 발생한다는 건 얘기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김철중 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걸 서막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수주가 이제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 어떤 서막으로 보고 있는 거고 왜 이렇게 이제 수주가 들어오느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논 PFE라고 그래가지고 탈중국 공급망에 대한 수요가 북미에서는 굉장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어떤 수주 물결의 어떤 첫 번째 흐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짚은 거는 뭐냐면은 중국 업체들도 지금 소재 가격을 막 올리고 있어요. 네네. 가령 뭐 전구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나라 배터리 셀사들 같은 경우 중국의 거를 갖다가 썼는데 얘네들 점점 가격이 올라가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북미 지역에서는 탈중국 공급망을 해야 되니까 이번 기회에 이제 아무래도 거래선을 한국으로 좀 바꾸자 하는 어떤 움직임들을 갖다가 김철중 애널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북미 ESS양 뭐 수주는 배터리 3사에 모두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더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은 25년 하반기 진행되었던 수주, 25년 하반기까지 진행되었던 수주는 주로 어떤 수주들이었냐면은 ITC, 그러니까 투자세액공제라든지 PTC, 생산세액공제 등 보조금 수령을 위한 단기, 그다음에 소규모 수주였다라고 한다면은 네. 올해부터 이제 들어오는 수주는 어떤 수주이냐면 AI 데이터 센터향이라는 얘기죠. 이 부분의 시계열도 굉장히 길고 단가도 굉장히 높고 얼마 전에 LG 에너솔루션이 DTA 에너지한테 그 수주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1kW당 266달러 정도의 수주를 받았으니까 고마진. 그렇죠. 딱 마진도 높고 네.
시계열이 또 굉장히 확장될 거라고 일단 보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EV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에서 아무래도 이제 EV가 점점 전기차 확산세가 점점 늘어나고 강화되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주들도 하반기에 좀 집중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 결과 이제 하반기 실적 개선 속도는 시장 예상치를 갖다가 상회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뭐 EV 실적은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닥을 통과했고요. 그다음에 ESS 매출 증가가 전사의 어떤 성장을 갖다 견인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김철중 해널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는 한 올해 6,800억 정도 영업이익, LG에너지솔루션을 갖다가 한 1.2조 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SK온도 BEP를 갖다가 달성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셀사의 어떤 뭐라고 할까 이런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늘어나면은 소재단에서도 분명히 낙수 효과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소재사들 역시 ESS향 매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고요. EV향 역시 점진적으로 회복할 거다. 그리고 판가가 우상향함에 따라서 실적 개선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은 평론가님 네. 출하량 요 네.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실적에. 네. 예. 이 부분을 갖다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는데 네. 일단 글로벌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건 알범알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올해 그 EV 배터리하고 ESS 배터리 출하량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ESS 시장이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예요. 오, 그렇네요. 공이 그 EV 배터리도 510 기가와트 아워, 예. 그다음에 ESS 배터리도 510 기가와트 아워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그 올 상반기, 그러니까 EV 배터리는 한 10% 성장했어요. 근데 ESS 배터리가 얼마나 성장을 했냐? 저 아래 자막에서 나오는 것처럼 98%를 성장을 했습니다. 확실히 존재감이 이제 커졌네요. 진짜로. 예, 그렇다라고 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ESS 시장이 이렇게 아무리 커져도 우리의 주력 시장은 결국은 현재까지는 북미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북미 시장의 경우에는 상반기를 갖다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상반기에는 EV 배터리가 51 기가와트 아워, 그다음에 그 ESS 배터리가 36 기가와트 아워 정도밖에는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36기가 올해 그 뭐라고 할까 ESS 배터리랑 EV 배터리가 북미 지역에도 거의 동일하다고 보고 있는 건데 네. 상반기에는 EV 배터리 시장이 훨씬 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한국산 배터리들이 셀사들이 ESS 배터리를 갖다가 만들어도 후공정에서 지금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걸 갖다가 셀을 모듈하고 팩하고 이 컨테이너 세우고 뭐 PCS 달고 이러는 것 쪽에 그쪽에 전문 인력들이 없어서 이게 출하량이 36기가와트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하반기에 이 병목 현상이 풀리면 어떻게 되느냐? ESS가 105기가와트 정도가 될 거고요. EV는 101기가와트로 ESS가 EV를 갖다가 추월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좌측이 EV 배터리의 성장률입니다. 한 10% 성장했고요, 3반기에. 근데 오른쪽 보면은 그러니까 그 좌측이 한 98%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ESS 배터리가. 네, 네. 그다음에 오른쪽이 이제 북미 ESS랑 EV 시장인데 그 26년 하고 올해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ESS 그 배터리 시장이 EV 배터리 시장을 갖다가 추월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 시장에서 ESS 부착률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에는 재생에너지라든지 태양광 에너지 그 단지를 해도 ESS를 거기다 달지를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어떠냐? 태양광이 들어가면 무조건 ESS가 들어가야 된다는 식으로 부착률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어디서 나타나냐면 넥스테라 에너지가 그 태양광을 갖다가 설치를 했을 때 그 ESS 수주 비중을 갖다가 이 계산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24년에서 25년에는 태양광 그 수주액의 ESS 수주액은 지금 얼마죠? 한 39% 정도 네, 되나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는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26년, 27년에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느냐? 비중이 91%까지 올라오고 28년에서 29년은 92%. 그러니까 30에서 32년에는 122%보다도 그러니까 태양광보다도 ESS 수주량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네. 그만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태양광을 갖다가 수주를 받게 되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ESS. 과거와 달리 ESS가 부착이 돼야 된다라고 예, 보고 예.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사실
그 가정용 태양광 업체도 굉장히 그 어떻게 보게 되면 크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업체가 썬런이라는 회사인데 여기도 태양광당 단위 태양광당 ESS 부착률은 23년에 31%에 불과했고요. 근데 24년에 이게 얼마 정도까지 올랐냐? 57%. 25년에는 70%. 올 2분기에는 74%로 성장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산업용은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요. 넥스타라이너처럼 일반 가정에서 태양광을 설치할 때 과거는 ESS를 설치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한 70%가량은 ESS를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그 재생에너지에 ESS 설치가 필수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고 있는 거는 뭐 ESS도 이렇게 성장하면 좋은 거고 EV도 그만큼 좀 따라가줘야 되잖아요. 일단 EV 시장 같은 경우에는 캐즘에서 벗어나고 있는 건 확실하죠. 그게 어디냐? 유럽이라든지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캐즘에서 이게 빠져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가장 큰 피해를 봤던 미국 시장을 갖다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네네. 이게 그 25년 10월 달부터 그 이게 쭉 줄기 시작하죠. 다시 말해서 기저 효과가 낮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25년 1월부터 25년 9월 달까지는 이 보조금을 갖다가 막 줬잖아요. 트럼프 정부가. 막바지 그 보조금 혜택이 몰리면서 EV 성장률이 굉장히 가팔랐어요. 네. 근데 보조금이 딱 끊기는 25년 10월부터 굉장히 낮아졌죠, 성장률이. 그러니까 따라서 기저효과가 낮아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10월 달부터는 기저효과가 낮으니까 조금만 성장해도 우성장하는 그림들이 형성이 되겠죠. 특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지금 우리가 그 조인트 벤처를 갖다가 미국에서 같이 한 회사들, 가령 뭐 GM과 한 얼티엄 셀즈, 이 1공장 같은 경우가 이제 가동 준비를 막 하고 있죠. 그래서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특징적인 조인트 벤처가 또 하나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하고 LG 에너지솔루션이 만든 그 조인트 벤처 있습니다. 그 이민 단속국에 걸려가지고 한국 사람들 막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했던 네. 그 현장이거든요. 예. 그 현장이 지금 원래는 이제 뭐 3분기, 2분기, 3분기에 가동을 할 예정이었는데 2분기에 가동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늦어졌는데 이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갖다가 시작한다. 그래서 올해 3분기 LG엔솔 EV 배터리 매출액은 QOQ로 한 17%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서 ESS 부분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거고요. 병목 현상이 풀리면서. 그다음에 EV 부분도 우리가 최악으로 고전하고 있는 북미 시장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인트 벤처들, 합작 공장들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갖다가 하반기에는 시작을 한다. 따라서 EV 쪽의 어떤 배터리 출하량도 굉장히 앞으로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출하량 자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전기차는 이제 부진했는데 그 시장이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네. ESS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습니다. 산업용뿐만 아니라 가정용에서도 네네네. 이제 ESS 부착은 너무나 필수가 됐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예. 이제 실적 성장으로 이거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 앞서서 평론가님 그 10가지 이렇게 쭉 말씀 주시면서 네네. 리튬 저는 그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네네. 2차 전지주 리튬 가격에 크게 반영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 6월 달까지는 계속 우상향을 했었죠. 그때는 왜 그러냐면 공급단의 병목 현상 때문에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네. 중국이 이제 공급 개혁 정책을 시작을 하면서 광산들을 갖다가 폐쇄시켰죠. 6월 달까지. 그다음에 이제 모잠비크라든 탄자니아 같은 그 리튬 정광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중국으로 수출을 갖다가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단의 병목이 생기면서 리튬 가격이 올라갔는데 6월 달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그러니까 일단 그 멈췄던 중국의 리튬 공장들, 리튬 광산들이죠. 광산들 일부가 재가동을 시작을 했어요. 예. 그게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결국 CATL의 젠샤오 광산인데 이 부분이 재가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탄자니아라든지 모잠비크에서 들어가는 수출 통제가 약간 풀렸어요. 그 바람에 리튬 가격이 좀 하락했습니다. 29달러에서 한 22달러 정도까지 킬로그램당 하락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계속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수요단의 병목이 생기는 거예요.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그 수요단의 어떤 병목 현상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중국의 탄산 리튬 산업 재고 일수 추이라고 저기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부터 해가지고 하반기로 갈수록 재고 일수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탄산 리튬을 갖다가 어느 정도 재고를 쌓아놓고서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배터리를 만든다거나 뭘 하는데 재고가 계속해서 재고 일수가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탄산 리튬의 재고가 점점점 감소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주목을 해야 될 건 뭐냐면 뭐 UBS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제3차 리튬 슈퍼사이클이 시작된다라고 예상을 한 거고 국제에너지기구 같은 경우도 2030년까지 리튬 수요는 한 3배 정도 폭증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 하반기로 갈수록 이 재고 일수가 점점점 줄어들면서 리튬 가격은 점점점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김철중 의원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정책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변화가 이끌 나비 효과 이런 부분도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예, 하던데. 그렇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EU의 그 IAA 법안이라고 산업 가속화 법안이 확정이 거의 되죠. 네. 이게 3월달에 이제 초안이 벌써 발표가 됐고요. 그 핵심 뭐냐면 메이드 인 EU, 그러니까 중국 기업의 견제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확정이 돼가지고 하게 되면은 결국 그 중국 기업을 갖다가 견제를 하게 되면은 그 유럽에서는 배터리를 어디서 구할 거냐 이거죠. 결국은 EU 내에 자신들이 자신들 유럽산 어떤 배터리 기업들 아니면 한국 배터리밖에는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EU 내에 자체적으로 이제 그 셀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벤츠가 투자한 ACC라든지 아니면 르노가 투자한 베르코, 그다음에 폭스바겐 그룹이 투자한 파워코 같은 그룹들이 있는데 이런 셀사들이 지금 뭐냐면은 수율 자체가 안 나와요.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사실은 네. 이 수율이 안정화가 또 결과가 안 안 되고 좋은 있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노스볼트라든지 얼마 전에 그 모로라고 계속 파산했잖아요. 이런 똑같은 현상들이 지금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유럽 셀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수율 자체가 안 나오니까 궁극적으로 중국산 배터리를 갖다가 배제하게 되면은 그 수요가 어디로 올 거냐? 결국은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로밖에는 올 수 없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조건을 갖다가 충족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유럽 영내에 다 생산 기지를 갖고 있잖아요. 네. 배터리 셀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메이드 인 EU를 갖다가 충족을 하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그 서방 국가 중에 우방 국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FTA 체결 국가니까요, EU랑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유럽에서 한국산 배터리의 점유율은 아주 최악의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이 부분이 이제 반등을 시작할 어떤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 발표. 이게 제1차 재생. 다른 나라에 비하면 엄청나게 늦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태양광 누적 용량 목표가 25년 30.8기가와트에서 8기가와트에서 30년에 87기가와트로 증가를 합니다. 네. 이게 그러면은 대략 보면은 5년 동안 신규 설치가 한 57기가와트가 돼야 돼요. 그럼 매년 10기가와트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10기가와트 그 재생에너지가 만약에 설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 이제 듀레이션이라든지 부착률을 갖다가 계산해 볼 때 매년 20기가와트 아워 정도의 배터리 ESS 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네네. 이 정도의 수요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의 지금 배터리 셀사 같은 경우는 쇼티지예요, 쇼티지. 캐파가 못 따라갑니다. 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AI 데이터 센터들 우리나라에서 많이 짓잖아요. 네. 이것도 지금 18기가와트 아워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배터리가.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제대로만 이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국의 그 배터리 셀사들 같은 경우에는 풀가동을 해도 모자라요. 그렇네요. 여기다가 지금 한국판 IRA 생산세액공제 초안이 발표가 됐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가장 긍정적인 뭐냐면은 공제액을 갖다 2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올해 적자가 났어요. 흑자가 나야지만 세액공제를 받는 건데 네. 적자가 났으니까 못 받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 2월 시킬 수 있어요. 흑자 날 때까지. 그럼 합산해가지고 누적으로 공제를 받는 거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그 생산을 해내면 해낼수록 엄청난 혜택이 들어오는 거니까 미국 IRA처럼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이게 26년 말 법안이 통과되면은 36년까지 한 10년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네. 또 중간에 그 뭐 국회 통과 과정에서는 제가 생각에 적자 기업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지원 방안이라든지 크레딧이라고 뭐 보통 얘기를 하죠. 세액공제액을 갖다가 현금 유동화, 딴 기업한테 팔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정책적으로 좀 유효한 건 뭐냐면 미국의 중간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벌써 8월이니까 3개월 남았는데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많겠죠. 예. 그러면 당장은 안 바뀌겠죠. 민주당이 법안을 나오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친환경 법안을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게 분명하니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28년에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현재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정책으로 해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게 한국이 2차 전지주인데 이 부분이 이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새로운 멀티플, 지금보다도 더 높은 멀티플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환경적인 어떤 여건은 조성이 될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예. 그동안 2차 전지 언제 뛰지?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들 이제 좀 예전에 그 2차 전지 붐이 또 올 수 있을까? 기반을 잘 마련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잘 기다려 보시는 것도 유의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전기 2차 전지 주를 사야 되는 10가지 이유나 나왔으니까 네,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이네요. 윤석천 경제평론가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이트 플러스로 이어갑니다. 오늘 이분 모셨습니다. 마켓인 권소현 센터장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네. ISA 계좌 이야기 해주신다고 합니다. 만능 절세 계좌로 참 유명했던 ISA 계좌인데 세법 개정안 나오면서 변화가 생겼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논란이 참 컸습니다. 현재는 정부가 이제 그 세법 개정안을 해서 이제 ISA 계약을 이제 취소하겠다라고 일단 밝힌 상태긴 한데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IS 계좌가 어떤 건지부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꼭 가입해야 되는 계좌라고 알고 계실 거고 일부는 가입을 하셨을 거고 일부는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ISA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그러니까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이제 계좌인데요. 여기에 뭐 예금, 적금, 뭐 주식, 펀드, 뭐 상장시세 펀드 이런 여러 금융 상품을 이 한 계좌에서 운영하면서 이 계좌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상품에서는 손실이 나고 어느 한 상품에서 수익이 나면 이걸 다 합해서 수익 난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세제 과세를 하는 상품인데요. 원래 이게 이제 저금리 시대에 워낙 이제 저금리 시대에 뭔가 이제 자산을 불리기가 힘드니까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좀 돕고 금융 자산에 대해서 좀 장기 투자해라 뭐 이런 쪽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이 됐던 거거든요. 특히 이제 2023년부터는 ISA에서 발생하는 뭐 국내 상장 주식이라든가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의 투자 수익도 비과세하는 것으로 이제 제도가 확대가 되면서 이제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이제 계좌로 자리를 잡았는데 뭐 일단은 이제 이 계좌를 만들면서 국민들은 자산 키우고 자본시장에서는 이제 장기적인 투자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서로 이제 윈윈이 되는 이제 그런 계좌였습니다. 지금 이제 일반형 ISA를 보면 이자와 배당 소득 중에서는 200만 원까지 그리고 이제 서민,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고요. 그거를 초과한 이익에 대해서는 9.9%를 분리과세가 되거든요. 보통 이제 배당이나 이런 데들은 뭐 15% 정도의 이제 그 세금을 내야 되는데 뭐 이 비과세되는 부분을 넘어선 수익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가 되니까 훨씬 이제 유리한 거죠. 이거는 연간 2천만 원 그리고 총 1억 원까지 납입할 수가 있어서 무조건 ISA는 가입해야 되는 계좌로 꼽혔었습니다. 예, 특히 ISA 계좌의 그 주 가입층이 아무래도 청년층이다 보니까 뭐 청년층들의 이번 세법 개정안에 반발이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 보니까 그 변화가 굉장히 컸던 것 같거든요. 어떤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이번에 세제 개편안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이제 부동산 관련된 세제였는데 예. 이제 부동산은 사실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이제 시드머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조금 이제 막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분들은 사실 ISA에 관련된 이제 변화들을 좀 주목을 했었던 건데 정부가 이제 8월 3일 날 발표를 했죠. 2026년 세제 개편안을 이제 내놨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생산적 금융 ISA를 도입한다라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 있어요. 이 생산적 금융 ISA는 이제 국내 상장 주식 그리고 국내 주식한 펀드 그리고 국민 성장 펀드 지금 정부가 굉장히 밀고 있는 상품인 거죠. 그리고 기업 성장 집합 투자 기구 우리가 BDC라고 부르는데 뭐 이게 비상장 주식도 투자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약간 생산적 금융에 특화된 이런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내의 생산적 자산만 담을 수 있는 이제 그 계좌인 건데 여기에 이제 가장 특징적인 게 국내 증시에 상장됐지만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그러니까 해외에 투자하는 ETF는 제외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내 운용사가 출시해서 국내 증시에서 거래되고 있긴 한데 미국 뭐 S&P 500 지수라든가 나스닥 100 지수를 이제 추종하는 ETF 뭐 이런 것들은 못 담고요. 예적금 이런 것도 못 담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의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 원이고 총 2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지금 나와 있는 ISA보다
총 한도는 이제 1억 원 정도 늘어난 건데 계약 기간은 최소 3년에서 10년까지고요. 가장 큰 혜택은 이자와 배당 소득 전액 비과세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이제 우리가 가입하는 ISA는 뭐 200만 원에서 이제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그 초과분은 과세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액 비과세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세대 혜택은 파격적인데 일단 2027년 1월 1일 신규 가입분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을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3년 내에 원금을 초과해서 인출하거나 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은 다 이제 토해내야 되는 거고 이게 어찌 보면 이제 한도 없는 비과세 상품인 건데 다만 투자처가 이제 국내 자산으로 한정된다는 점 때문에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한도가 이제 1억에서 2억으로 늘어났고 이자 등 이 수익이 전액 비과세가 됐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청년층을 위한 ISA가 따로 나온다고도 들었거든요. 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청년형 생산적 금융 IS라는 이름으로 이제 도입이 되는데 예. 지금 여기서 말한 청년층은 만 15세에서 이제 34세까지 해당이 되고요.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존의 생산적 금융 ISA랑 똑같이 이자와 배당 전액 비과세 혜택을 주고 거기에 더해서 납입액의 10% 그러니까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초년생들 지금 이제 뭐 그 직장에 취직하고 이러면 이제 뭐 지금 받고 있는 월급만으로 이제 자산 증식하기 힘드니까 청년층을 위해서 이제 이중 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초년생의 이 자산 형성을 돕겠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이게 이제 나이에 제한에 들어오고 또 총급여가 7,500만 원이라는 이 조건에 맞는 청년층들은 굉장히 또 좋아질 것 같은 새로운 이제 ISA인 것 같은데 문제가 또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기존 ISA가 많이 또 소위 말해서 계약된다라는 게 좀 맞아요. 부정적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네.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기존 ISA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이제 많이 줄었다는 예. 건데 지금 일반 ISA는 이제 3년 경과 후에 무제한 연장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제 초장기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라는 설명이 붙었던 건데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계약 기간을 최대 5년으로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입하고 나서 5년 만기가 되면 계좌를 정산하고 다시 가입을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손익통산도 안 될 거고 이제 장기 투자 효과라든가 복리 효과도 또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IS 계좌에서 이제 200만 원 손실을 올해 입었는데 뭐 이제 5년 만기가 돼서 이제 정리를 하고 새로운 IS에 이렇게 가입을 했다고 치면 이제 거기서 뭐 1,000만 원을 벌었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요. 원래는 손익통산에서 이제 뭐 200만 원 손실 입은 거랑 이제 1,000만 원 수익을 낸 거랑 합하면 이제 800만 원 수익인 거잖아요. 그 800만 원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시기였는데 지금 계좌가 정리를 하고 나서 새롭게 가입을 하니까 두 계좌 나뉘어져 있게 되는 거고 두 번째 계좌에서 번 1,000만 원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세금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그걸 이제 기존의 가입자들은 불이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한 가지가 연간 한도 2월을 좀 폐지를 하기로 했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특히 반발을 사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연간 한도가 2,000만 원이었고 올해 만약에 이제 1,000만 원만 투자를 했다 그러면 내년에 3,000만 원까지 투자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폐지가 되면서 이제 2월 한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매해 2,000만 원씩 넣을 수 있는 투자라 잘하면 이제 크게 이제 상관은 없을 텐데 뭐 예를 들어 소득이 적은 사회 초년생이라든가 아니면 수입이 일정치 않은 자영업자라든가 아니면 이제 올해 뭐 보너스를 받았다 아니면 성과급을 받았다 그래서 작년에 못 채운 한도를 올해 채울 수 있다 뭐 이런 경우들은 이게 2월 한도가 안 되니까 이제 조금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텐데 이제 뭐 나중에 목돈 생기면 2월 한도까지 최대한 몰아서 넣겠다 이랬던 투자자들은 약간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거죠. 게다가 이거를 이제 소급 적용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더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사실 이제 이렇게 뭐가 바뀌고 이러면 기존 계좌에는 경과 규정이라는 걸 두거든요. 예. 그래서 기존의 혜택은 유지를 하면서 새로 가입한 이제 상품에 대해서만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인데 이번 이제 이 ISA 관련해서는 이제 소급 적용하겠다라는 이제 얘기들을 좀 하니까 뭐 최종 법안 시행령 확인해야 되긴 하겠지만 이제 소급 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 기존 가입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정책적인 일관성이라는 게 없는 거 아니냐. 사실 이 상품 도입할 때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이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소급 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일관성이 깨지는 거 아니냐. 이 정책을 내가 믿을 수가 있겠냐라는 이제 불만들이 나오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신상적 금융 IS라는 큰
혜택이 큰 상품 하나 내놓으면서 기존 계좌에 대해서는 혜택을 좀 줄이는 이제 방향으로 가는 건데 그 세제 혜택으로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를 강요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말은 곧 기존 투자자들의 이제 선택권을 좀 제한한다라는 이제 분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투자자들 커뮤니티 이런 데서는 반발이 굉장히 거센 상황입니다. 예, 반발이 가장 큰 포인트가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2월이 폐지됐다라는 거 가장 큰 포인트로 하나 잡아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이겁니다. 어쨌든 그 국내 상장된 해외 지수 ETF, 뭐 S&P 500 같은 걸로 이제 어쨌든 청년들이 여기에 조금 자산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장기간 투자를 해서 그 복리 효과를 누린다는 게 어쨌든 제일 큰 메리트였었는데 이 메리트가 이제 사라지는 게 가장 큰 또 반발이 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지금 어쨌든 이제 국내 투자 상품들을 좀 많이 더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지금 시점에서 국내 투자 전용 상품을 좀 만드는 겁니까?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예. 이제 국내 주식을 좀 부양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지금 국내 증시에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조금 해소하자라는 그 정치적 방향 굉장히 이제 뚜렷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도입했던 상품들을 보면 해외 주식 투자하지 말고 국내 주식 투자해라. 그만큼 국내 증시에 이제 체질 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노력하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정책적인 목표였는데 예.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해외 증시로의 쏠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부동산으로 갈 수 있는 돈을 국내 자본시장 그 중에서도 특히나 생산적 금융으로 좀 끌어들이겠다라는 건데 사실 이제 과거에 보면 최근에 그 지금 뭐 환율이 많이 안정되긴 했지만 환율 굉장히 올랐을 때 정부가 내놨던 상품 중에 하나가 국내 시장 복귀 계좌 우리가 RIA라고 불렀던 그 계좌였잖아요. 네. 이 계좌 도입하면서 이제 해외에 투자했던 주식 뭐 국내로 들여와서 그러니까 팔고 달러 들여와서 그걸로 국내 주식 사면 세제 혜택 주고 이런 이제 계좌도 도입했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해외로 나가는 돈을 국내 증시로 이제 유턴하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였는데 사실 이 생산적 금융 ISA도 비슷한 목적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돈이 해외 자본시장으로 나가게 하기보다는 이 세제 혜택을 이용해서 이제 가계 여유 자금을 국내 주식시장 그리고 국내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장 자금으로 좀 연결해 보겠다라는 정책적 목표인 건데 뭐 기존 ISA가 국민의 자산 형성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면 이 생산적 금융 ISA는 여기에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 조금 더 방점이 찍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이동이라는 정책적 목표가 좀 더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실 이제 증시가 막 오르다가 코스피 뭐 오늘 조금 오르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뭐 9천 막 이렇게 찍었다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국내 증시에 이런 뭐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는 이 국내 증시를 좀 부양해야 되는 목적도 있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목적에 부합한 상품이 이 생산적 금융 ISA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결국은 이번 ISA 개편으로 그런 자금들이 이제 해외로 유출되는 게 아니라 국내로 들어와서 이게 이제 국내 증시를 부양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좀 만드는 게 실목적이 아니었나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생산적 금융 ISA가 결국 그렇게 이득도 아니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제 국내 주식에 대한 매매 차익은 예. 이미 이제 일반 계좌로 해도 비과세예요. 근데 이제 생산적 금융 ISA의 전액 비과세 혜택은 사실 이제 이자하고 배당 소득에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 중에 이제 뭐 보통 미국 주식에 비해서 우리나라 주식은 배당성이 아직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예. 고배당주, 이제 배당형 펀드 이런 데 투자하는 투자자가 아니라면 그렇게 절세 효과가 있겠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뭐 이런 분석도 좀 있긴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위한 이제 사정 포석 아니냐라는 건데 지금 이제 그 이번 정부 들어서기 전부터 사실 이제 국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이런 이제 금융 투자로 얻은 소득을 하나의 금융 투자 소득으로 묶어서 과세를 하는 그러니까 금투세 도입을 추진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정부 들어서 국내 증시의 투자 심리 어쨌든 이제 국내 증시를 좀 부양해야 되는 목표가 있었으니까 이런 국내 증시의 투자 심리를 조금 위축시키는 요인이 아니냐 이래서 이 금투세 도입은 폐지가 됐고 이제 증거거래소를 이제 원복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수익이,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게 조세 원칙인 건데 조세 원칙상으로 보면 금투세 도입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런 금투세 도입은 어쨌든 간에 다시 추진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거를 생각해서 이제 사전 포석 차원에서 비과세 계좌를 먼저 이제 마련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부터가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ISA 계좌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떤 전략을 좀 써야 될까요?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워했었죠. 그리고 예. 뭐 얘기 들어보면 증권사 이제 창구라든가 PB들한테도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왔다고 해요. 그리고 뭐 온라인상으로는 기존의 ISA의 만기를 9,999년까지로 연장해놔라. 뭐 이런 이제 얘기도 좀 돌고 이랬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 세제 개편안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 논의를 앞두고 발표한 정부 아닌 건데 이게 이제 뭐 새로 지금 뭐 좀 보완을 지시를 한 상태고 보완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국회 논의가 돼서 통과가 돼야만 시행이 되는 건데 뭐 사실 이제 국내 자본시장으로 자금을 유도하겠다라는 정책 기조 자체는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야 의견도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얼마나 강제성을 두느냐라는 수위가 이제 국회에서 조정될 여지가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바뀌는 규정은 2027년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 2026년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는 현행 규정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갖고 계시는 ISA를 뭐 어떻게 섣불리 해지하거나 뭐 이럴 필요는 없는데 일단 이제 생산적 금융 ISA의 세부 조건이라든가 기존 IS 가입자의 이전 전환 방식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일반 ISA하고 생산적 금융 IS를 중복해서 가입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기존 ISA에서는 해외 ETF 이런 것들을 좀 투자를 하고 기존 IS에서 활용하기 좋은 자산들은 이제 거기에 담고 생산적 금융 IS에서는 만약에 고배당주를 투자하신다 아니면 배당주 펀드에 투자하신다 그러면 그거는 생산적 금융 IS에서 담는 그러면서 이제 조금이라도 절세 효과를 더 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일 이제 생산적 금융 ISA 가입을 위해서 기존 ISA를 해지해야 된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세제 개편이 이제 확정이 된다면 예. 어떤 자산에 본인이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자산에 투자해야 수익이 더 날 것인지를 이제 판단하고 거기에 맞는 상품을 가입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기존 ISA를 조금 더 유지하고 싶다고 하면 일단은 이제 ISA 가입한 증권사에 들어가시면 만기가 표시가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 만기가 언제까지인지 확인을 하시고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하거나 연장하는 경우부터 이제 새로운 규정이 이제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애초에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만기를 길게 연장해 주는 게 아무래도 유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만기를 확인을 하고 기간 연장은 만기일 3개월 전부터 이제 연장이 가능하니까 올해 안에 만약에 그 만기 가능 시점이 도래하면 개정안 시행되기 전에 미리 이제 만기를 연장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기도 가장 그러니까 아마 금융사 약관마다 다를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가입한 증권사 약관에 따라서 가장 길게 연장할 수 있을 만큼 연장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세법 개정안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제한될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최소는 최대한 길게 연장해 놓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예, ISA 본인이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만기일자 확인하시고 이제 3개월 전부터 연장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보는 게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ISA 이제 개정하겠다라는 이제 개정안이 발표가 되면서 반발이 정말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측에서 다시 검토를 좀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보완을 지시한 상태고 이게 이제 보완된 세법 개정안이 나오면 그거에 관련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최종 확정이 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보면 기존의 ISA는 현행대로 유지를 하거나 기존의 가입자의 권리를 좀 보호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될 거라고 좀 보긴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ISA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국내 주식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더라도 투자자한테는 이제 충분한 선택권을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기존 가입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줄이지 않으면서 이제 세대 혜택을 늘리는 게 사실 이제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니까 그 목적을 이제 그 가입자들의 장기 투자 그리고 복리 효과 이런 데 좀 방점을 찍었으면 합니다. 사실 이제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ISA 상품 하나를 더 만드는 게 아니라 국민의 돈이 실제로 장기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부동산으로 흘러갈 수 있는 돈을 증시로 좀 이게 그 도로 갈 수 있도록 이제 물꼬를 틀기 위해서 증시 부양한 것도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세제 혜택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증시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세제로 국내 증시에 유입되는 돈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 증시로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국내 증시를 좀 더 투자 매력이 있는 곳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다시 한번 ASA가 이제 개정안이 또 나온다면 어쨌든 투자자들에게 가장 또 좋은 방향으로 나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한번 코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인 권소현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